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닥터 MBC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무려 60년의 역사를 지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960년도에 시작돼서 오랫동안 많은 임상과 연구 결과를 거쳐서 건강한 치아 회복을 위한 치료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또 이렇게 검증된 임플란트도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어떤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연세유편치과 곽기태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임상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아 손상으로 선택하게 되는 임플란트. 일부에서는 임플란트를 심은 후 문제가 발생해 재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수술 후 편치 않은 상황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진단을 미룬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되고 다른 치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비싼 시술인데. 네, 맞습니다. 사용 중인 임플란트가 음식물이 많이 낀다거나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된다면 흔들리거나 임플란트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네. 제거 후에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한 지 10년이 지나면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인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10년 뒤에 이걸 바꾸겠다고 하지는 않듯이 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분의 구강 위생 정도와 전신질환 관계를 면밀히 고려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10년 넘게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사례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요. 이 사진에서는 어느 부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자 오른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임플란트와 세 번째 임플란트 사이에 간격이 넓어 음식물이 많이 끼고 있는 상태였고 예. 마지막 임플란트는 뼈가 다 녹아내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심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면 통증이 거의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흔들리거나 빠질 때까지 이 통증에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는 분은 미리 발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연치는 신경이 있어서 차갑거나 뜨겁거나 아니면 질기거나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을 감지할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감각이 둔합니다. 그래서 염증의 발생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자연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됩니까?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환자의 잔존 치조골의 상태입니다. 골 손실이 많은 경우는 임플란트와 염증을 제거하고 뼈 이식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면 임플란트와 염증을 제거하고 바로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재식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제거한 임플란트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잔존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이유들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될 때요. 혹시 기존의 환자가 갖고 있는 임플란트 이걸 재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임플란트의 상태가 좋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위치에 식립이 되어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가 치료받는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같은 브랜드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치과에서 사용하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그 임플란트에 맞는 기구들이 없습니다. 드라이버라든가 무슨 힘을 준다는 토크렌치 같은 것이 틀리기 때문에 보철물의 착탈과가 불청하고 다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A 자동차를 사셨는데 B 자동차 고장나가지고 B 자동차 센터에 가서 고쳐달라 그러면 고칠 수가 없는 것처럼 임플란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브랜드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치과라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전에 그 치료받는 치과에서 그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임플란트가 지름이 4mm였다 그러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나간 것도 있고 또 제거를 하면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잔존뼈의 상태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크기와 지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뼈가 얼마큼 잘 보존되어 있는가 따라서 다시 사용하고 말고 할 수 있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거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하고 좀 비슷하다는 그럼요. 그런 네.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지금 이분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임플란트는 하고 마지막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임플란트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두 개를 빼고 하나만 신집을 해서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와 연결을 해서 보천물을 제공해 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제거했지만 하나를 심고 기존에 환자가 갖고 있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브릿지 보철물을 만들어진 케이스라 환자께서 굉장히 만족해 했던 케이스입니다. 잇몸이 좀 내려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이게 염증 때문인가요? 지금 요 다른 사례는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서 사용했던 케이스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염증이 많아서 고생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지출돼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뼈도 많이 녹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는 더 못하고 틀니를 할 수밖에 없다고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시면 관리가 되지 않아 부러진 임플란트도 있고 잔존 치아도 치주염으로 흔들리거나 임플란트 염증으로 인해서 골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근데 환자한테 틀니를 하라고 하면 그 환자로서는 이렇게 많이 비용도 지출하고 많이 했던 부분을 못 쓰고 틀니로 권유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재식립이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 이런 상태는 진짜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가능하다고 진단을 하고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 상태에서 잔존치, 발치와 임플란트를 제거한다는 것이 환자한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여러 치과도 다니시고 뭐 대학병원도 가셔서 보시고 이제 여러 의견을 들어다 이제 듣고서는 다시 오신 케이스인데, 이때는 그 환자의 왼쪽 위에 있는 구치부 임플란트가 부러져서 통증이 심해서 다시 오신 케이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악화가 됐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응급으로 남아있는 모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잔존치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신집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하게는 그 많던 4개, 5개 임플란트 중에 하나를 다시 사용하기로 했었고 모든 치아는 발치를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아래 엑스레이를 보시면 신경관하고 굉장히 가깝게 뼈가 많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수 없고 그냥 뼈 이식만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리고 이제 계속해서 팔로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위쪽 치아에 임플란트 할 때는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악동 쪽 뼈가 좀 얇아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쪽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전에 임플란트를 하셨을 때 상악동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에 임플란트 하셨던 선생님이 그쪽은 건들지가 않고 그냥 뼈 있는 쪽으로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상악동 쪽을 상악동 거성술을 시행해서 그날 그 임플란트하고 잔존치를 제거한 후에 상악동 거성술을 동반해서
상악동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예. 네. 해부학적으로 좀 어렵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굉장히 그게 얇기 때문에 아마 그 임상적 경험이 많다거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으로 이렇게 그 사례를 이렇게 보면 아래쪽 앞니 임플란트는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남겨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화면상으로 보면 나중에 이런 건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뭐 걱정도 되는데요. 그 깨끗하게 뼈 속에 있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염증 반응이나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잠재워 놓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나간다면 녹아있는 임플란트 부분에는 음식물이라든가 칠석이 붙어 있어서 오염이 되고 나면 거긴 다시 뼈가 자라서 붙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거를 하지만 이렇게 뼈 속에 깊숙이 잘 있는 임플란트는 건들지 않아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잠재운 상태로 있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플란트 제거한다 그러면 뼈를 제거해야 되고 환자한테 또 다른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최종 보철물하고 관계는 없지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면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뭐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네. 너나 나나 뭐 임플란트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네.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제 경험상 환자분들은 이제 아는 사람 소개로나 뭐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런 처를 받았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후회하고 많은 비용하고 시간 낭비 그리고 소중한 골 손실을 결과로 갖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기 전에는 여러 치과를 방문해서 교차 진단도 받으시고 교차 치료 계획도 받으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임상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나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악은 어금니가 없고 전치부만 있고 하악은 10개의 임플란트와 치근단 염증이 있는 잔존치가 하나 있는 상태로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금니가 맞물려야 음식이 씹힐 텐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앞니로만 이렇게 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니는 가위이고 어금니는 절구입니다. 근데 그렇죠. 절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금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단을 기능으로 하는 앞니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어금니의 기능은 없고 앞니만 있는 경우라 앞니를 사용해서 앞니가 짧아진 상태가 된 겁니다. 이 경우를 보다시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야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에도 저에게 오고 첫 진단 받고 난 다음에 그냥 가셨다가 6개월 뒤에 다시 오셔서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6개월 내내 고민. 그러니까는 이렇게 10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셨던 케이스고 예. 이제 하다가다 이제 통증이라든가 이제 견뎌놓다 다시 오시게 된 거죠. 네. 그 아래쪽은 전부 임플란트가 돼 있는데 위쪽은 자연치아인데 이제 이게 망가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임플란트 한 후에 위쪽 치아에 이상이 생겼고 네. 또 그러면 이 아래쪽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 치아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그 환자의 초진 사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금 상태와는 달랐을 겁니다. 그랬으면 상악에는 구치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하악에는 적정 수량의 임플란트만 식립했다면 지금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후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 구치부 어금니가 없는 상태로 다시 내원한 케이스인데 수술 당일날 상악에 있는 모든 치아를 다 발치를 했고요. 하악에 있는 10개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염증 제거하고 위아래 6개씩 총 1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앞선 사례하고 어떤 점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도 좀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잔존뼈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염증 정도가 심하다고 그러면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가 없고 뼈 이식만 하게 되고 지금처럼
그 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식립하는 거하고 나중에 식립하는 경우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근데 이 임시 틀니라든가 치아가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한테는 불편함과 좀 대인 관계도 좀 원만하지 않고요. 없는 관계로. 그래서 그렇게 불편함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앞니만 사용하게 되면은요 치아 교합도 좀 달라지잖아요. 대개 앞니를 이렇게 하면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네네. 뭐 형태가 네. 틀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하악은 들어가 있고 상악은 이제 아래 하악을 덮는 위치인데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앞니로 쓰게 되면서 이렇게 아래턱에 나오는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저작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구합 관계지만 기존의 치아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고 난 다음에는 임시 틀니 저희가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시 틀니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정상 교합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치료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습관을 다시 정상 습관으로 바꾸려면 매달 내원하셔서 잘 씻고 있는지, 잘 어금니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전치부 교합을 하지 않게 확인하고 계속 환자한테 주지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빠르게 이제 뭐 이 역전된 교합을 바꾼다 그러면 관절에도 무리가 오거든요. 턱관절에도. 그래서 지금 그 하악에는 잇몸 밖으로 이렇게 노출시킨 상태고 한 달 된 이제 그 인상을 떠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 계획이지만 그 중간에 이제 역전된 교합을 바로 잡는 것도 저 또 하나의 어려운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주는 이 사례도 좀 심각한 경우인가요? 네, 그 얼마 전에 오신 환자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가 망가져 흔들려서 이렇게 오신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하악 임플란트의 전치부를 다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치부 쪽은 아예 없고요. 구치부 쪽은 심어놨던 게 지금 흔들리고 빠진 상태고 앞쪽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근데 얼마 전에는 하악 전치부를 그 임플란트를 다시 하셨는데 문제는 위에 잘못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하악의 전치부를 심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돌출되어 있고 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 이 환자분도 상악동에도 좀 얇아져 있는 상태고 아예 이제 구치부 임플란트가 없기 때문에 음식 섭취가 힘들다고 하고 이제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많은 임플란트에 의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 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신다고 지금 가신 케이스거든요. 네. 그 오늘 이렇게 사례를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화면을 이렇게 함께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전달이 좀 확실한데 네. 단 네. 심각한 사례들만 갖고 나오셔서 그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실제적으로 수술 뭐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논문상에 나와 있는 건 거의 90%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 제품이 발전이 계속되면서 단일 제품으로는 추적도 어렵고 계속 새로운 제품도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90%의 성공률을 보여준 그 논문들은 대학병원에서 숙련된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의 선생님들이 시술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편화된 치료 방법이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배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논문상에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인다? 저는 조금 그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방법이라고 이게 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도 다양하고 수술하는 술자의 수술 난이도나 인식도 차이도 있어서 이 점을 꼭 숙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수술 받은 환자들의 치아 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최종 보충물을 딱 받으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게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만큼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고 관리하고 그 자연치 같은 경우는 신경이 있어 뭐 아픈 거 있으면 시립니다, 뭐 뜨겁습니다, 아픕니다고 표현하지만 치과 임플란트는 신경도 없고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매시체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충물을 장착했을 때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해서 정기 점검 받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외에 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신경 써야 될 대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치아가 빠지면 브릿지라는 보철물이라든가 틀니를 해서 다 했는데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이제 개발되고 발전되어 오면서 보편적인 치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만 있다면 자기 치아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보편화된 임플란트 치료도 간혹 수술이 잘못한다거나 환자 상태가 안 좋은데 정확한 진단 없이 무리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된다면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화된 시술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 선택도 중요하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리고 무조건 싼 치료를 우선시하다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종종 아까 같은 경우를 보게 돼서 정말 아쉽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전체적인 마무리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을 주제로 사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숫자 계산을 자주 한다든지 또 구구단을 외운다든지 이런 습관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최근 영국 의학회지에서 머리를 많이 쓰는 것과 치매 발병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뭔가를 배우고 기억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등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경우 치매 발병률이 23% 정도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이 뭐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처럼 뇌를 열심히 쓰면은 뇌 기능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잠깐 놀이로 즐기는 정도는 부족하고요. 생활 속에서 꾸준히 계산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인지 기능을 그렇게 꾸준히 자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알아본 임플란트 재수술과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역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